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늦었습니다. 제가 좀, 한 15분 늦었네, 그죠? 예,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금요일이 왔고,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자,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뵙습니다. 예, 잠깐 목 좀 쉬고요. 음, 오늘은 좀 아침부터 좀 많이 바빴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부터 화상을 갔다가, 또 목감을 갔다가, 다시 또 김포를 갔다가, 지금은 가산동에 우리 협회 다시 사무실에 와서 이제 스튜디오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음. 벌써 이제 봄이 됐네요. 오늘 이제 봄비가 주적주적 내리더라고요. 계속 어제부터 비가 와서 이제 이틀째 비가 오는데 이 그동안 좀 가물었죠. 날씨가 좀 가물어서 비가 오는 게 참 반갑네요. 그쵸? 반갑기도 하고 약간 뭐 길이 막히는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먼지도 싹 씻어 내려주고 이 갈증도 풀어주는 비가 와서 참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또 여담을 좀 해볼까요? 요즘에 그 협회에 아주 좋은 소식, 낭보가 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과제 선정이 되고 전문위원님들이 성공적으로 기업들에게 정부 과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아주 좋은 소식 많이 많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참 요즘에 느끼는 게 요즘에 외부에서도 강의 요청이 좀 종종 들어옵니다. 더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산업단지나 뭐 산업진흥원이나 기업지원센터 같은 데서 좀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R&D 과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협회도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융자 지원에 관련해서도 좀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문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참 오늘도 한 군데 이제 김포에 갔다 온 곳이 이제 그곳 중에 한 곳이었어요. 이제 갑자기 좀 요청이 들어와서 가게 됐는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개인 사업자이신데 회사는 건실하고 재무 상태 좋아요. 근데 이제 회사를 좀 확장 이전하면서 좀 자금에 좀 무리를 해서 대표님 개인 신용도가 많이 하락돼 있더라고요. 음,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 투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 투자나 시설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운전 작업이 좀 필요한데 이거를 잘 융통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시라고 하셔서 몇 가지 얘기를 조언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차후에 다시 만나 뵙고 좀 더 자세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좀 헤어졌는데요. 이 기업들은 사실은 다 같은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주고 이제 풍부한 자금 이제 그리고 이제 풍족한 어떤 환경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대표님들은 제가 한 곳도 뵙지 못했어요. 음,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좀 이제 자금의 압박도 있고 이제 실제로 그 매출이 좀 잘 일어나고 있고 또 재무 상태도 나쁘진 않지만 의자가 너무 이게 낮아요. 예. 예. 최대한 올렸습니다만 다시 내려가네요. 예. 네, 협회 시설이 이렇게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예, 좀 좋은 시설로 바꿨으면 좋겠네요. 예, 그 그런 이제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자금의 압박을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를 좀 종종 봅니다. 종종이 아니고 자주 봐요. 많은 기업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어떻게 좀 더 크게 이제 좀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오늘도 꾸준히 이어나가야죠. 예, 물론 이게 좀 인기 없는 강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제 제가 실제로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 정보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화학 및 사물 소재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이제 화학산업하고 섬유산업은 이제 국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주 장기간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온
장려산업 중에 속하는 분야입니다. 60년대, 70년대 넘어오면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제 고도 성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물론 그 이후에 자동차나 철강이나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그리고 IT 쪽으로 산업 발전이 진화되어 왔습니다만 사실은 그 초석이 된 부분이 이제 화학 그리고 섬유 부분이죠.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전 세계의 섬유에 대한 지분을 이제 다른 후발 국가들에게 많이 양보를 한 상태지만 양보라기보다는 뺏겼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거는 그 굉장히 그 노동비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섬유 분야는 그래요. 물론 기계 발전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건비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가격 경쟁력을 많이 좀 잃어버린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학 소재든 섬유 소재든 우리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건 맞아요. 진보되는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선진국보다는 좀 못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느 부로 볼 때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조금 게을러서 왜냐하면 화학이나 섬유 소재는 사실 기초과학이 없으면 굉장히 발전 이루기가 어려운 산업 분야예요. 물론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깊이 있는 어떤 그 개발 혹은 깊이 있는 발전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강의자를 준비하면서도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든 정부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그닥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면으로 볼 때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교해서 화학 섬유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그 발전시켜온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제 뭐 그렇게 뭐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이 산업이 이 대한민국의 이 경제 구조에서 이제 큰 뒷받침이 되게끔 하려는 의도는 있어 보이는데 좀 이렇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잘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주로 이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요. 그리고 많은 노동 인력을 고용하고 또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순환시킨 분야가 바로 이제 섬유 그리고 봉제 산업이었어요. 이제 봉제 산업은 사실 섬유와는 뗄 수 없죠. 저도 이제 친척 그 누님들이나 이제 일가족족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한참 70년대, 80년대에 이쪽 섬유산업이나 봉제산업 쪽, 그리고 화학산업 쪽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화랑이었고, 예, 잘 나가던 기업들이 지금 많이 없어지거나 도태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생기게 되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발전하면서 함께 발전해야 되는데 화학과 섬유 부분은 어느 정도 자리에 멈춰져 있는 상태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 유입이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요한 기둥, 산업의 기둥, 경제의 기둥 하나를 놔버린 셈이 된 건데 어,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장 주도력과 그리고 이제 기술 주도력을 지배력을 좀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래서 여지없이 이번에도 보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은 역시나 기초산업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다. 많은 부분이 이미 선진국들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에서 이제 이 기초과학 분야가 많이 이미 많은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되고 또 쓰이고 있고 한데 이제 결국 우리 것이 적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조를 하거나 무엇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있지만 사실 그것을 어디로부터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매우 약하죠. 원천 기술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천 기술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소재 쪽 공학이나 기술이기도 하고요.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떨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이제 강의를 계속 이제 보자면 사실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이 산업 발전에 제가 이제 그
이제 산업현황 이제 발전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볼 때는 그닥 이상적인 형태, 정상적인 형태의 발전 형태는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은 조금 기형적인 형태가 맞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 동시다발적인 어떤 발전을 취하다 보니까 균형 있는 발전을 못한 게 사실이에요. 이제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산업 간의 균형도 있지만 기초와 진보 간의 균형도 있거든요. 근데 그 균형이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에 와서 뭘 다 자체해서 이제 균형을 맞춘다라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균형을 맞춘다라는 차원보다도 이, 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을 분명히 하고 지켜나가는 게 좀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참 많은 부분을 커버를 했어요.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 이제 산업 현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몇 개 안 남았네요. 보니까 금속 및 세라믹 남았고요. 정밀 마이크로 기계 남았고, 조선. 조선은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했었어요. 이제 요거 이제 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LED,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컴퓨팅 인프라. 이제 디스플레이나 컴퓨팅 인프라도 사실 했죠, 이미. 그렇게 보면 한 3개 정도의 주제가 남은 거예요. 자,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섬유화학, 아니, 화학 및 섬유 소재. 예. 대한민국은 어, 농문국가라고들 많이 말을 하는데, 예로부터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농본국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농본국가였다면 보육교육이 없어야죠. 그렇죠? 대한민국 제가 보기에는 교역국입니다. 교역국이고 상공업국이에요. 그 시각이 저는 더 맞다고 봐요. 물론 이제 농사에 대한 비율이 중요하지 않고 적으냐 그 의미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비율도 높죠. 그렇지만 생산성의 문제에서는 좀 다른 거예요. 생산성의 부분에서는 농업이 약간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투입 대비 나오는 산출물이 그닥 좋진 않아요. 다른 산업에 비교해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화학 및 섬유 소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어떤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화학 및 섬유 소재, 기본적으로 이 섬유 소재, 물론 이제 저희가 코튼, 면이라고 부르는 이제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섬유 소재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석유, 석탄에서 얻어지는 이 정제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들 있죠. 이제 그 무기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기물로부터 만들어지는 원료 중에서 화학 및 섬유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전기, 전자, 기계, 에너지, 환경 산업 등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종류를 다 커버를 하고요. 정밀화학, 석유화학, 고분자, 환경화학에 사용되는 소재를 다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소재, 천연 소재는 빠져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여기서 뭐 천연 소재를 얘기하고 물론 이제 이 공해 요소를 줄이고 오염도를 줄이는 소재를 개발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만 천연 소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안 들어가 있다. 예, 그렇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종류와 범위가 나와 있어요. 보면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및 유도체라는 게 있고, 염안료, 접착 소재, 코팅 필름 소재, 계면활성제, 플라스틱, 촉매, 그리고 섬유 등등이 있습니다. 예, 섬유 해놓고서 여기 이제 그림이 생뚱맞은 게 좀 들어가 있죠. 예, 섬유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 파이버의 형태로 봤을 때는 플라스틱 소재와 비슷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자, 화학 및 섬유 소재 분야별 정의를 잠깐 훑어볼게요. 좀 서술이 약간 깁니다. 왜냐면 이게 좀 우리나라 역사가 있다 보니까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석유화학의 기초 제품이 유도체라는 건 결국에는 석유 또는 그 부생물로 얻어지는 소재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석유가 우리가 이제 연료로 쓰는 것만 있지는 않죠. 석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 제품도 들어가지만 그거 아세요? 화장품에 쓰여지는 방부 처리 재료 중에서도 석유계 제품이 있어요. 예, 우리가 부르는 파라벤이라고 부르는 건데
방부제인데 사실 피부에 인체에 좋지는 않습니다. 인체에 이제 홀말기운을 일으켜서 발암 요소로 판정이 돼가지고 이 많은 과에서는 파라벤이라는 거를 쓰지 않죠. 한국에서도 많이 줄였습니다. 파라벤의 함유량을 그 0.8mg 미만으로 줄였지만 사실은 그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거예요. 왜냐면 한 가지만 쓰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염안료 물과 기름의 용해에서 이제 섬유나 이제 분자에 어떤 결합해가지고 색상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복합비료, 예, 복합비료, 예, 그리고 뭐 접착 소재 붙이는 거죠. 뭐 뭘 붙이든 붙이는 건 절차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학 및 섬유 소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코팅 필름 도료 소재. 염안료하고는 다르죠. 도료 소재라는 거. 염안료라는 거는 이제 분자는 어떤 섬유 이제 어떤 그 물질에 붙어서 색상을 변화시켜 주는 건데 도료 소재라는 건 커버를 하는 거예요. 예,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덮어주는 겁니다. 그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뭔지 아시죠? 전부 다. 계면활성제라는 건 궁극적으로는 어떤 두 가지의 성분을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세제나 비누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계면활성제 소재를 안 쓰는 게 사실 대세죠. 인체에 적용시키는 건 이제 안 쓰려고 하죠. 왜냐면 이것도 발암물질로 판명하기 때문에. 근데 플라스틱 소재. 플라스틱 소재는 사실은 뭐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소재예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이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더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재료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플라스틱이라는 게 이 형성될 수 있는 형태가 거의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쓰임새가 이제 플라스틱의 강도나 소재의 특성 그리고 화학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어서 이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이 사용처에 따른 특이점을 적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게 색상과 형태를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용이한 게 플라스틱이에요. 사출기를 보통 이용하죠. 금행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사출기를 이용해서 사출기에서 이제 플라스틱 용융한 녹인 플라스틱을 이제 주사를 하면 이게 그 스키루에서 밀어내죠, 돌려서. 이제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틀 안에서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거의 만들어진 형태가 무한해요. 지금은 굉장히 그 정밀 사출 성형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다양한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서 이 굉장히 정밀한 부품이나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요즘에 컨택하는 기업 중에 하나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화학 소재. 예, 환경화학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 수질 개선을 하든 폐기물 처리를 하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미생물로 폐기물 처리를 많이 합니다만 이거 이제 그뭐 천연소재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석유화학 제품 이쪽 제품이 아직은 많이 쓰이고 있죠. 촉매제. 예, 촉매제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반응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금을 한다든가, 그죠? 어떤 뭐 가공 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촉매제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반응을 어떤 반응이 일으켜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가 이 촉매제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게 현 주소예요. 우리나라 그 화학산업, 그러니까 섬유를 포함해서 전체에서 화학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주소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합니다만, 진감률을 보세요. 수출, 수입, 수지 보면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히 큰 마이너스예요. 수출은 당연히 12.5% 마이너스. 수입도 안 합니다. 수입도 많이 줄었어요. 이쪽으로 많은 부분이 이 산업 전체가 많이 후퇴했다는 얘기예요. 수지 여기 안 맞죠, 당연히. 예. 수출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2%.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쵸?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이든 화학산업이 지금 많이 후퇴됐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발전을, 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 이제 화학 및 섬유수의 현재 기술 개발이라는 내용인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소기업 기술 노동에서 발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에너지 자원 효율 공정이 있고 이제 산업수소용 고분자 소재가 있고 이제 여기 두 군데로 나눠서 보통 이제 설명해 놨는데 탄소 소재나 기초 유분, 그 대체 원료 공정 고도화 그리고 이제 산업용 고분자 소재, 구조용 고분자 소재, 수송용 고분자 소재 등등이 있습니다. 보면 현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본 소재 많이 쓰죠, 요즘에. 그리고 활성탄소 많이 씁니다. 예, 실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험실 규모의 그래핀 제조 기술인데 그래핀이라는 게 이제 뒤에 설명이 좀 있지만 굉장히 경량의 아주 얇은 섬유 같은 건데 탄소의 육각형 형태의 구성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탄소를 기초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금속 소재에 속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저기처럼 이 섬유처럼 저기 그 패브릭처럼 찰랑찰랑거리고 그 여러 가지 이 거기다 기술을 접목할 수 있어요. 뒤에 좀 보여드릴게요. 예, 근데 이 방향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다른 거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없고 개발 방향을 볼 것 같으면 인조흑연, 탄수섬유 시장 창출을 하고 그래핀 양산 및 신규 시장 창출한다. 그래핀 소재의 어떤 이 재료가 아직 양산 단계에 가지 못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앞으로 중요한 어떤 그 소재를 쓰일 걸로 보아지고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제품화돼서 양산이 돼서 사용되고 판매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이제 미래의 중요한 이 탄소 소재로서 중요한 먹거리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뭐 이제 맨 끝에 볼까요? 수성용 고분자 소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소재가 기본이죠. 그리고 유래 소재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수성용이다 보니까 가벼워야 되고 강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무도장 가니까 도장하지 않아도 본래 색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부식성에서 좀 강해야 되는 거죠. 도장이라는 거는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식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식도 하지만 플라스틱도 부식합니다. 예, 물론 이게 이 모든 물질에 대한 탄소 동위 원소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부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분해되는 게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화학수는 생분해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화학물질이나 그 안에 있는 어떤 이 기초를 이제 지지하고 있는 탄소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보통 뭐 종이컵이 뭐 수십 년씩 걸리고 나무젓가락이 수십 년씩 걸리고 그러죠.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100년, 200년, 500년도 갑니다. 예, 그 정도 되면 이게 분해돼서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근데 분해가 돼서 그냥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유해 화학 물질이 토양으로 흡수되면서 토양을 오염시키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친환경적인 제품이 나와야겠다. 천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학 재료이지만 친환경적인 제품도 나와야겠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전자 소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많이 흔하게 접하시는 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나 타블릿 PC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즘에 한참 해제되고 있는 LED, OLED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재도 역시 화학 및 섬유 소재에 속하는 분야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속하냐? 뒤에 보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터치 패널,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이나 저기 뭐죠? 그 타블릿 PC에 쓰는 보통 그런 것들이 액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액정인지 아세요? 그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요, 실제로. 액체가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전자적인 어떤 그 신호를 보내서 이제 화면으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 액체를 가둬둘 것이고, 진공 상태에서, 그리고 그거를 무엇으로 감쌀 것이냐에 따라서 이 퀄리티가 결정이 돼요. 성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쓸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화학 및 섬유 소재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방열 소재, 전기전자를 이용하는 모든 부품들이나 이 부품들은 열을 발생시켜요. 열은 곧 무엇을 합니까? 열은 어떤 특정 부품이나 제품 혹은 접하고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물리적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럼 그거를 방지해야겠죠. 그래서 방열 소재에도 이 섬유 제품이 들어갑니다. 이게 섬유가 우리가 보통 있는 옷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옷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일차원적인 사실의 문제입니다. 옷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화학 섬유 소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코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나일론이나 뭐 나일론은 화학 소재가 많긴 합니다만 요즘에 코튼을 많이 쓰죠. 친환경적인 제품 쓰기 위해서. 이제 그 면 소재 제품들은 그 화학 섬유에 들어가지 않죠. 천연 섬유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옷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산업적으로, 공업적으로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옷을 제외한 다른 부분, 전기전자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섬유 소재를 개발합니다. 화학 소재를 개발합니다. 말을 할 때는 섬유 소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옷감을 떠올리면 안 되고요. 화학 소재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뭐 비누 세제 이런 거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자, 또 보면은 표면 기능 소재, 뭐 환경 에너지 소재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 소재에서는 이제 그 CO2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제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산화탄소죠, CO2가. 이산화탄소가 이제 어, 이제 공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뭐 표면 기능 소재는 접착제 당연히 들어갑니다. 접착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 코팅제, 화장품도 들어갑니다. 예, 화장품. 근데 화장품의 포션은 여기서 좀 작다고 봐야 돼요. 이것을 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산업 전반에 쓰임새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화장품은 또 별도로 있죠. 따로 또 이제 이 중소기술을 두면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 환경 에너지 화학 소재, 환경 소재, 에너지 소재,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화학 섬유 소재가 화학을 기반하다 보니까 산업공해, 그러니까 토양 오염이든 아니면 그 공기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넘어볼까요? 이거는 그 화학 및 섬유 소재 주요 기술별 기업을 얘기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바스프나 DSM이나 뭐 크로다, KAO 이런 다 기업 이름입니다. 물론 이게 주요 제품 기술에서 이제 그 뭐죠? 그 가소제, 난연제, 숙연보온제 등등등 뭐 기업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머지 다 기업명이 남아 있어요.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화학 및 섬유 소재에서 이제 첨가제 계면에서 이제 전자정보 소재 해가지고 나는 세 가지 나눠져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화학 및 섬유 소재가 첨가제나 계면활성제나 전자정보 소재를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일반 피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눠서 기업들을 정리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나중에 사업 계획 쓰실 때 경쟁 업체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때 경쟁 업체 분석하실 때 아무나 갖다 쓰지 마시고요.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을 써주면 더 좋습니다. 맞아, 이 회사 잘 만들지? 시장 규모 커? 이 회사 이런 제품이 있어? 라고 알 수 있는 기업이면 좋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알 수 없는 기업 쓰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 알 수 있는 기업 써주면 좋다는 얘기죠, 그냥. 한번 시간 갖다 보세요. 이건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요 기능성 화학 소재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어디에 쓰는지, 어떤 기업에,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지를 좀 짧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건축용 화학품과 기능성 누트리션은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양제, 그 산업용 세정제, 그 수처리용 약품 등등 이게 네 가지 나왔는데 네 가지는 나왔는데 이유가 있겠죠. 시장 전반을 봤을 때 이것들이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다른 시장도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간 날 때 보세요. 이 시장 규모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가별로 대륙별로 나왔네요. 대륙별 혹은 국가별로 어떤 기업들이 많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정리된 거지만 굉장히 쓸모 있어요. 그리고 검증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 규모예요. 자, 세계 화학 산업 지역 및 국가별 시장 규모 전망을 볼 것 같으면요. 가장 큰 이제 그 시장이 보통 이제 서유럽입니다. 아시아 쪽이네요. 아시아 쪽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서유럽 북미가 큽니다. 아시아 쪽이 이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 쪽이 인구가 엄청나게 많죠. 이제 중국은 워낙에 시장이 크다 보니까 별도로 따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쪽 분야에서 선진국이죠. 한국은 굉장히 작습니다. 시장 규모. 예, 작은데 전체 시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성장률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4, 5%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 전체를 봤을 때도 이게 그 화학 제품, 화학 수지에 대한 부분하고 섬유 수지에 대한 부분은요,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쓰임새가 끊이지 않고 새롭게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보완하고 혹은 보충해 주거나 혹은 성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어떤 부가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여기 보고 계신 이제 화학 소재나 섬유 소재가 되겠죠. 예. 음, 이제 요거는 화학 시장만 본 겁니다. 예. 세계 화학 시장 산업 규모를 볼 것 같으면 세계 시장이 2019년 오늘날 기준으로 해서요. 10억 달러니까 7억 1310억 달러네요. 7억 달러가 넘네요. 아니, 맞네요. 예. 7억 1300 아니네요. 예. 10억, 10억, 100억, 1000억, 7조네요. 7조 1310억 달러네요. 엄청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게 크네요. 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예. 숫자가 좀 헷갈립니다. 그다음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정도냐면은 억 원 단위인데 참 작네. 국내 화학산업 시장 규모 해놨는데 억, 10억, 100억, 245억? 예. 형편없네요. 해외 시장이 큽니다. 예,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 승부를 보기가 좀 어렵죠.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잠깐 볼게요. 국내 기능성 정밀화학 산업 시장 발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제 50년 내외의 역사를 가졌다. 한국의 정밀화학은 이제 그랬다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현재에서는 보니까 의약, 농약, 염료, 안료, 도료 업종이 주 업종이네요. 한국은. 예. 그러면서 시장 규모와 정밀화학 분야에서 세계 7위 수준이래요. 나쁘진 않네요. 그렇죠? 예. 뭐 자동차, 전자 등 전방 수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부여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대요. 현황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국내 상위 기업은 이렇게 돼 있어요. LG화학도 있고요. 맞네요. 롯데케미칼도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있고요. 예, 다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네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 말고도 많은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도 시장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실 그 소형 2차전지 분야, 이제 2차전지가 뭐 대형, 소형, 중형도 있고 한데 소형 2차전지 분야에서는 한국이 거의 세계 탑이에요. 잘 모르셨죠? 예. 그 삼성 SDI나 LG화학이 세계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내가 상단 중인 그 EDLC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갑자기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EDLC가 뭐냐면 일종의 가스켓이에요. 2차전지를 그 쓸 때 뭐가 되는 눈 감을 때만 자꾸 찍어. 2차전지를 그 만들 때 그 전해질이 들어갑니다. 근데 전해질을 막아주는 게 뭐냐면 전극과 전해질을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새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가스켓인데 그걸 EDS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작은, 왜냐면 소형 2차전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작아요. 정말 눈에 잘 안 보이는 작은데 이거를 사출로 찍어내는 기업이 있어요. 굉장히 정밀 사출 규명이죠. 근데 요 기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현재. 근데 자, 한국 시장이 얼마나 작은지 말씀드릴게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EDLC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회사 규모가 작아요. 매출은 회사 규모에 비교할 때는 그닥 작은 편은 아닙니다만 뭐 작더라고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시장 규모, 국내 시장 규모가 얼마나인지를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전 세계 시장 규모는 훨씬 큰데 한국 시장은 비교적 굉장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만 내수로만 납품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시장 주도력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규모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업이 좀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만의 독특한 기술이 있고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제가 인상이 지금 남습니다. 잘 해나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임팩트 팩터 예측이라는 거는 좀 과거적이긴 한데 이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보면은 이제 2015, 19년도 글로벌 기능성 화학수의 시장을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를 보여준 건데요. 보면은 그
자동차 경량화 쪽에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이제 기능 개선이나 수명 부분. 영어로 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직독직해드리고 합니다. 예, 대단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전 표준을 높여주는 방염 소재나 안전 장비가 들어가겠죠. 충격 보완제 같은 거. 예, 그런 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폐자재를 다시 재생시키는 부분에도 화학 분야가 포함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다시 재활용하는 거. 그 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 화학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헬스케어 부분. 헬스케어 부분은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헬스케어라는 산업을 키워나가고 그 안에 제품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기술이 다 집약이 돼요. 사람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살리는 데에 사실은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가 들어가죠.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쪽 화학 분야, 화학 소재 분야와 섬유 소재 분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뭐 해야 되냐? 과연 뭘 해야 되냐? 예, 뭐 누구나 뻔히 다 아는 얘기인데 돈이 없으면 못하죠. 예.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기능성 화학 소재의 부분에 초점을 좀 둬야 된다는 거예요. 기능성 화학 소재. 그러니까 원리적인 측면이나 어떤 이 원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과학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 기술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그 화학 소재를 만드는 게 우리는 좋다. 그리고 이제 신규 소재 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대기업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이 중소기업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또 하면 돼요. 이제 반드시 신규 소재 개발한다는 게 굉장한 장치를 가지고 있거나 실험실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또 할 숙제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세조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장비나 실험실을 개방하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기업들에게 내가 이제 질문을 해봐요. 다니다 보면 질문해보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그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용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면은 알긴 아는데 사실은 뭐 본인 입장에서 딱히 쓸 일은 없고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딱히 쓸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실험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사실 그 부분도 우리 전문의들이 커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강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것을 개발을 하고 무엇을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측정하는 데 있어서 성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표준이 있고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어떤 기관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제공을 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비용은 얼마나 들고 뭐 그런 거. 그 전공은 어느 분야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동영상 찍어요? 아니. 응. 왜? 더 잘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아, 아주 좋아. 예, 노력하는 모습 아름다워요. 예. 예, 괜찮아. 아니, 괜찮아. 너무 잘 안 찍어도 돼. 내가 모델 아니잖아. 안 감을 때만 찍으면 돼. 눈 안 감을 때만 찍어주면 돼. 고마워요. 예. 우리 또 담당 직원이 되게 열을 보이네요. 예. 내가 또 괜히 한마디 했나봐. 예. 예, 그냥 기죽으라 한 얘기 아니고 자꾸 눈 감을 때 찍길래 눈 안 감을 때만 찍으면 된다고 얘기한 건데, 예. 어쨌든 고맙네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소재나 재료가 쓰일 수 있는 환경이 그닥 크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 주력을 해라라고 여기서 또 주문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해외 시장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중소기업이 직접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보면은 이제 마케팅 지원 사업이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해외 이제 전시장 같은 거, 수출 지원 사업 하면서 전시장 같은 것도 이제 비용 보전해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코디해주는 것도 좀 이렇게 정부에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비용을 지원해주긴 합니다만, 때로는 중소기업이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기술개발 테마가 너무 많아. 자그마치 12개야. 참 많아요. 그죠? 국내 시장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기술개발 테마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제 이게 또 그럴 것이 이게 섬유와 화학을 소재로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종류가 많다 보니까 많이 나눠놨는데 다 하지 못합니다. 오늘 절반. 여기 파란색 6개만 하고요. 나머지 회색 6개는 또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부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달, 이번 달에 다룬 기술개발 테마 6가지는 의료용 섬유와 신소재 기반 방열 소재, 예, 누가 자꾸 이렇게 들려달라거려요, 이렇게, 방을, 예. 아, 예. 회장님이신가요? 예, 어쨌든. 그래핀계 나노 소재, 그리고 이게, 발음도 어렵네.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리고 블리막 소재, 멤브레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초고흡수성 소재. 예. 흡수성이 사실 의미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뭐 외부적인 어떤 그 수용물을 흡수한다. 어떤 그 수용체를 한다. 어떤 그 액체를 흡수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 뭐가 있냐면, 내 자체가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금방 없어진다. 예,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전자를 얘기합니다. 자, 의령성을 볼까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몇 분 지나간 거야? 30분 지나갔나? 예, 30분 지나간 거. 내가 15분에 시작했으니까. 예, 40분 지나갔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의료용 섬유는 당연해요. 환자 치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섬유가 쓸 수 있는 의료 치료 분야는 다양합니다. 일반 붕대도 있고요. 그리고 뭐 환자 시트도 사실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의료용 소재는 아니지만,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처 부위를 잠깐 감쌀 수 있는 창상피복제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인체의 그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장기도 의료용 섬유에 들어갑니다. 이런 걸 다 광범위하게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섬유도 들어가지만요, 고분자 물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스틱 소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파이버 소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으로 쓰이는 거는요, 인체 치료를 위해서 인체에 무해하면서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여기는 이제 섬유 쪽을 한번 제가 이제 포커싱을 더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해외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국산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기업들이 이 기술적으로 많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 답을 압니다. 기초과학 분야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예.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초과학 분야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참 오묘합니다. 화학이라는 건. 저는 화학을 전공한 건 물론 아닙니다만 화학의 세계는 참 오묘하더라고요.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이해해서 이걸 어떤 소재나 그리고 재료에 접목시켜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더라고요.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움을 좀 이해를 조금은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 못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국내에 이제 의료용 섬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수준인가를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제 컨벤셔널 파이버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전통적인 섬유 소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끝단에 있는 거 뭐예요? 나노 소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노 소재를 얘기하는데 보면은 컨벤셔널 기술 수준이나 이제 컨버팅 기술 수준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페이브릭 그 기술 소재라는 건 뭐냐면 섬유에 대한 자체에 대한 소재. 그리고 보면 2D, 3D, 4D 돼 있어요. 예. 이제 2D, 3D, 4D 보면 이제 2디멘션, 3디멘션, 4디멘션이냐 이제 그 의미인 거냐? 4차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뭐 뎁스를 얘기하는 거냐?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뎁스가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컨벤셔널 파이버,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섬유 소재, 현재 우리의 수준은 현재 국내 메디컬 섬유 소재 제품 기술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섬유 소재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이게 마이크로 파이버나 울트라 파인 파이버나 그 나노 파이버까지 가기에는 아직 길이 멀어요. 근데 나노 파이버의 수준은 4D다. 즉 뎁스 4, 깊이 수준의 깊이가 4에 해당한다.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서
컨버팅 기술 수준은 마찬가지로 100까지 안 가서 한 80, 90 정도 해당한다. 근데 우리는 현재 20의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D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현재 국내 섬유 소재 제품 기술 수준이 그 4D에 가 있다 그러면 메디칼 수준은 2D면서 전통적인 섬유 소재다. 보세요. 섬유에 대한 기술,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섬유에 대한 기술은 이미 4D에 나노파이버를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섬유 기술이. 근데 메디칼 섬유 기술은 아직 전통적인 섬유 기술의 2D의 수준이다.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국내에 가지고 있는 섬유 기술, 소재 기술 가지고 의료로 접목시키기엔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얘기입니다. 빨리 갈게요. 이게 이제 허니아 메쉬나 소프티슈 서포트 메쉬나 피브린, 실란트는 이제 이렇게 덮어씌우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베시큘라 스텐트는 이제 혈관 확장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업서버블, 헤모스테이트 그러면 헤모스테이트는 지혈제 얘기합니다. 업서버블을 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흡수성 지혈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트 밸브 그래서 이건 심장 밸브가 있죠. 우심실 자심실에 보면은 밸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베스큘라 스텐트 그래프트 그래서 이 베스큘라 스텐트 그래프트라는 게 뭐냐면요. 뭐를 증식시키거나 키워내는 거 그래프트라 그래요. 근데 혈관 스텐트이긴 스텐트인데 무엇 역할을 해요? 혈관을 키워내는 역할을 합니다. 앞전에 넌 베스큘라 스텐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만 한다면 베스큘라 스텐트 그래프트는 혈관을 만드는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수처 앵커 참 어렵게 써놨네요. 예. 이게 좀 오탈한 것 같아요. 예, 오탈한 것 같아요. 수처가 아니고 스트럭처 앵커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오탈한 거 아닙니다. 예. 뭐냐면은 근육이 뼈에 붙죠. 보통 인대를 통해서 이제 관절이 유지되고 그리고 근육이 뼈에 붙습니다. 앵커라는 건 뭐냐면 얘를 고정시키는 놈이에요. 예, 얘를 고정시키는 놈. 보통 우리 인대도 이제 인조로 만들어내려고 하죠. 근데 그거를 뼈에 어떻게 붙여시킬 거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얘를 못을 박아놓을 거냐 그냥 금방 파손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뼈에 붙게 만드는데 어떻게 붙일 수 있겠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예요. 그 다음에 유럴러지 슬링 임플란트를 해서 유럴러지는 소변 쪽 얘기하는 건가요? 방광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쪽에 쓸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이제 국가에는 이런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요. 기술 관련된 거는 그쪽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신소재 기반 방열소재. 방열소재 뭐예요? 불에 안 타는 겁니다. 열을 잘 이겨내거나 불에 타지 않는 내화성이 높은 소재를 얘기합니다. 이런 건 주로 어디 쓰일까요? 열을 많이 데 쓰고 있습니다. 소방복에 쓰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쓸 수 있는 소재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기 전자 부품에 있어서 열을 이겨낼 수 있거나 전달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주로 LED 소재를 많이 씁니다. LED에 여기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열은 알겠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방열 시트를 붙입니다. 검은색이 된 게 방열 시트예요. 방열 시트가 들어가고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요? 열전도 물찜. 보통 알루미늄 구리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열전도 수지 그래서 다시 방열 시트가 한 번 더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열전도 물질은 알루미늄이나 구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적정한 열만 제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모든 제품을 다 이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 어디 쓰여지고 있냐면 자동차 본인세 안에 보면은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실에 쓰일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제품 아까 말씀드렸죠. 모니터 포함이 되고요. 스마트폰, 터블릿 PC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방열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터 같은 거예요. 히터. 예, 히터 같은 거예요. 우리 컴퓨터 많이 열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CPU에 보면 핀이 막 솟아있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런 소재예요.
왜 핀이 많냐면 가급적이면 면을 많이 만들어서 이 면으로부터 열을 밖으로 방출시키는 한 번에 방출시키는 열의 양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동차 엔진룸을 열어보시면요. 엔진을 쳐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LED 소재 많이 씁니다. 최근에 많이 쓰이는 게 LED 소재 많이 쓰고 있어요. 자동차에 당연히 엔진실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LED에 방열 소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요, LED가 사실 굉장히 열이 많이 나요. 굉장히 많은 열을 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저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저감을 시키면서도 불구하고 열을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열을 자연스럽게 방출시키면서 핵심 소재에는 열을 전달하는 걸 막아줘야 돼요. 그때 들어가는 게 방열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이건 뭐냐면은 그 전기전자 부품입니다. 예, 전기 부품인데 반도체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면을 가능하면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안테나처럼 쭉쭉쭉 세워놨죠. 무슨 날개처럼 세워놓기도 했고 여기에서 전부 다 열을 방출시키는 거예요. 다 이런 그 굉장히 정밀한 소재가 쓰이는 거죠. 이런 뭐 전자부품 연구원이나 전북대학교도 이제 이 부분은 특성화되어 있고요. ICT 소재 연구 그룹에서도 이 방열 소재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거 볼까요? 그래핀계 나노 소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핀계 나노 소재라는 거는요. 탄소가 이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래핀계를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어디 갔지? 네, 여기 있네요. 탄소 동소체 중 하나래요. 그러니까 탄소로 기본이 탄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2차원적인 평면을 이루고 있대요. 이 원자들이 육각형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그러면서 탄소가 특성이 뭐죠? 질기고 단단합니다. 근데 아주 종이장보다 얇아요. 어느 정도로 얇냐면요. 두께가 0.2 나노미터. 그러니까 10억분의 1mm가 1m가 1나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얇은지 아시겠죠? 눈으로 육안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정도 얇아요. 예. 근데 100억분의 2m 정도로 얇은 거니까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쓰임새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겠죠. 자, 보세요. 질기고 단단합니다. 근데 섬유처럼 찰랑찰랑찰랑 됩니다. 그러면서 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러니까 쓰임새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보면은 정부에서도 이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탄소 소재의 육목화 기술 종합발전 계획 수립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보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산업적으로 혹은 우리의 생활적으로 실용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복화 기술 전문 연구소도 설립을 했어요. 이 탄소 소재에 관련돼서만.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정부에서 R&D가 추진하겠다고 일정까지 따로 별도로 세워놨어요. 그래핀계 나노 소재를 개발하겠다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대단히 좀 큽니다. 근데 그래핀계 나노 소재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래핀 플레이크 양산 기술 확보하고 CVD 그래핀 그 합성 시스템 기술 확보. 그 CVD가 저거 얘기하는 걸 겁니다. 뭐냐면은 저기 용어를 자꾸 까먹네요. 요즘 머리가 나빠지나 봐. 예. 이게 뭐냐면은 그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는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생각 말씀드릴게요. 그 복합 소재 산업, 그 디스플레이 산업, 에너지 산업 분야에도 진행하겠다고 지금 이제 선언했고, 이게 보통 이제 좀 업데이트된 제품 됐기 때문에 2020년이 맥스로 나왔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 소재는 중요한 소재거든요. 아, 이게 그 화학 증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CVD가 화학 증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학 증착. 화학 증착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무엇을 할 때 막 기계로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깎아내고 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얇고 정밀한 것들은요. 화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마치 레이어를 쌓듯이 3D 프린터가 그렇게 굉장히 얇게 만들어내거나 할 때 쓰이는 방법이에요. 정밀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태양열 그 솔라셀을 화학 증착할 때 이 화학 증착이 들어갑니다.
이건데 여기 보면 일본에서 만든 이제 실험 제품 중 하나예요. 이거 뭐냐면은 이 뭘까요? 굉장히 얇은 소재에 뭔가 집적 회로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센서입니다. 센서. 센서인데 이제 통신 기술도 이제 통신 부분도 포함이 되는 센서예요. 요거를 신체에 붙여서 신체의 이제 바이탈 사인이나 이제 신체의 어떤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얇고 반체크보다도 얇고 더 부드럽습니다. 신체의 이제 그 모양, 우리 이제 인체가 살이 말랑말랑하니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플렉서블하게 변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재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신소재 연구센터, 뭐 탄소융합 소재 연구센터, 중소기업 지원센터 등 해서 세부 주제도 보니까 다양하게 나눠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술 자료들 여기서도 얻을 수 있어요. 다음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볼까요? 뭐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뭐 슈퍼맨이 쓰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은 고분자 물질입니다. 고분자 물질은 건 뭐냐면요. 굉장히 작은 분자가 함축돼서 모여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근데 요게 어디에 추천분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아닌 고분자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건 뭐냐면요. 경량화에 고강도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화학적으로도 내약품성, 내화학성, 그리고 양산하기 좋아야 되고요. 내열성도 있습니다. 이게 고분자 플라스틱이 이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데 심지어는 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엔진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현재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은 얼마나 터프한 환경이에요. 그렇죠? 열과 충격, 그리고 화학연료. 근데 그걸 다 이겨내야 된다. 금속처럼. 그게 이제 그걸 만들어내자. 그 정도로 강한 좋은 플라스틱을 만들어내자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개발되면 어디에 쓰이냐?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쓰이겠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일회용 잡화품에서부터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 기부품, 화학장치, 첨단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 지금은 우주선의 기체에 세라믹을 붙이죠. 근데 고분자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나오면 이제 플라스틱 대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라믹의 단점은 뭐냐면 양산이 비교적 어렵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어렵다는데 플라스틱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쉬워요.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지 일반 양산 체계를 갖추고 나면은 막 찍어내죠. 그냥 원료만 들어오면 막 찍어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 엔지니어 플라스틱 개발을 통한 부수지 국산화, 전기자동차 생산 및 경량화는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다. 예전에 제가 자동차 얘기할 때 4차 산업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녹색 기술로서도 만들자. 일반적으로 화학의 어떤 그런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배제하고 뭔가 좀 녹색 기술로서 만들어 보자라는 게 현재의 목표입니다. 이건 뭐 이제 일반적인 플라스틱과 지금 말씀드린 슈퍼 엔진의 플라스틱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재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커모디티 원료 일반적으로 원래 쓰는 플라스틱은 이제 폴리에틸렌이나 아니면 로덴시티 폴리에틸렌이나 하이덴시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이제 폴리바이닐 컴파운드나 뭐 등등 이런 재료가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일단 뭐 제네럴 EP 뭐 EP는 제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슈퍼 EP라는 게 있어요. 슈퍼 EP는 당연히 이제 고강도의 뭐 내열성이 있고 그런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재 다르다. 그리고 쓰임새도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쓸 수 있는 게 어디냐? 보니까 워터 펌프에 쓰인대요. 예. 제너레이터, 발전기에도 쓰일 수 있대요. 그리고 자동차의 전조등, 케이스죠. 헤드램프 리플렉터라 해서 빛을 반사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헤드램프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그 다음에 모바일 폰 프레임, 예, 그리고 랩탑 PC 하우징. 예, 뭐, 이런 거로 쓰이는 거는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쓰일 수 있는 것도 있죠.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도 쓰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엔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 엔진의 플라스틱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 예, 세부 제품은 뭐 밸브, 배기가스 밸브, 그리고 보니까 부품, 엔진 관련 부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베어링. 예, 베어링은 굉장히 이거는 만약에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베어링을 만든다 그러면 그건 정말 커팅 엣지라고 부릅니다. 커팅 엣지가 뭐냐면 아주 초고도화된 기술을 얘기를 해요.
간 상태가 될 거예요. 일반적인 그 내열성을 넘어서 내마모성, 왜냐면 베어링이라는 거는요, 하루에도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마찰을 가해야 되는 부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플라스틱이 쓰인다 그러면 정말 커팅해지죠. 예, 브레이크 패드로 쓸 수 있고요. 자, 다음 이제 분리막 소재. 분리막 소재는 우리 흔히 말하는 멤브레인 얘기하는 겁니다. 멤브레인. 의료용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산업용으로 쓰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물을 여과한다거나 아니면 화학물질을 여과할 때 쓰는 걸 얘기를 하고요. 분리막 소재에 관련돼서는 사실 한국이 많은 부분 발전해 왔어요.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볼 것 같으면요. 기본적인 게 이래요. 뭐 분리막 소재가 정제하는데 뭘 정제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노 단위의 포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제를 해서 걸러내야 될 것들은 그보다 크겠죠. 그럼 그런 데는 못 들어오고 걸러서 받아야 될 것들은 받게끔 만드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원리예요. 이게 이제 그 원리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분리막 소재 그러면 그냥 막만 생각하시는데 그 형태만 있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그 모놀리스 형태의 세라믹 막이다. 원기둥 형태로 돼서 안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를 통과시켜야 되죠. 그리고 hollow fiber라 해서 이건 파이버를 다발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파이버 형태의 분리막도 있습니다. 여기 거치면서 많은 것들이 걸려서 내려오는 거죠.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분리막 소재가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요. 의료 경영 분야와 수출 분야가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화학의학 쓰이고 있어요. 의료 건강 분야가 많이 쓰이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치료용으로도 쓰이기는 하지만요. 그 일반적으로 이 그 환자에게 쓰이는 모든 그 소재들 대표적인 게 셀라인, 식염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당액 이런 것들을 정제하고 만들어낼 때 이게 필요하죠. 굉장히 많이 쓰이죠. 사실 이런 거. 피를 여기다 걸리지 않습니다. 피는 보통 원심 분리기를 분리해냅니다. 예, 분리해내요. 거기서 이제 그 혈청을 뽑아내고 따로 뽑아내고 다시 이제 피브린을 따로 뽑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전자 쪽, 식음료 쪽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뭐 왜 수처리에 쓰이는지는 굳이 말하는 상관없어요. 화학도 마찬가지, 의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리막 소재가 쓰이는 게 다양해요. 2차 전지, 예, 배터리에 쓰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뭐 핸드폰, 그리고 뭐 자전거에도 쓰인다 그러고요. 자전거에는 왜 쓸까? 참 신기하죠. 그렇죠? 왜 이 바이크는 그 전기가 있으면 전기로 가고 아니면 발로 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하이브리드도 나오죠. 여기에 이 배터리가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분리막 소재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만들고 이 배터리를 어디에 쓰냐? 핸드폰, 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로봇 청소기, UPC는 뭘까요? 예. 보통 우리가 그 서버나 이런 거 서버센터 가면 UPC 설치합니다. 이게 전원 공급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전기가 갑자기 나오면 약 30분에 1시간 정도 이 UPC가 전원을 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여기도 쓰이겠죠. 배터리 당연히 들어가겠죠. 미래는 어디에 쓰이냐? 예.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은 에너지 분야 당연히 쓰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안전 분야에 쓰일 수 있고요. 이동수단도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기기나 어떤 그 PC 이런 것도 쓰일 수 있습니다. 뭐 이 분리막 소재 인간이 쓸 수 있는 이 배터리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파생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제품을 생각해보면 또 다양하게 파생되겠죠. 자, 초흡수성 소재 마지막 주제입니다. 초흡수성 소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놓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것들을 흡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굉장히 흡수성이 뛰어난 걸 초흡수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기 무게의 1000배 정도의 액체까지 함유할 수 있는 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기저귀, 흔히 부르는 기저귀. 그 애완동물 패드, 반려견이나 반려묘 패드, 그걸 소변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여성도 쓰는 생리대도 있고요. 많죠? 그 외에도 흡수성은 많습니다. 여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탱크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실은 알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이게 물탱크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초흡수성 소재로 물을 흡수시키고 그 물을 짜내면 자연스럽게 정제돼서 나오는 기술을 쓰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물탱크 내부가 사실은 깨끗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오염될 수도 있고. 근데 초흡성 소재에 물을 공급을 해요. 그래서 쫙 흡수시켜요. 자기 무게의 1000배니까 얼마나 많은 물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적지에 가서는 그 물을 짜내는 겁니다. 프레스 눌러 짜내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정제가 돼서 나오는 거죠. 정제. 예. 그러니까 필터와 흡수자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한번 해봤습니다. 정부에서 뭐 이것도 지원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오염된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쓰이는 쪽으로 많이 쓰이겠죠. 자, 이게 쓰이는 거는 이제 맞습니다. 아크릴 기반 고분자 흡수성 소재도 있고요. 고흡수성 고분자 소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고흡수성도 있고요. 보면은 뭐, 이 요소 기술에 대한 부분 설명되어 있고, 출처가 어디냐? 예, 출처가 어디냐? 보면은 이제 이 기술이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얘기예요. 뭐, 기술 수요 조사나 뭐 기술 시장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정보 가지고 있고요.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 이상의 정보는 따로 없더라고요. 비교적 최근에 이제 이게 뭔가 개발을 시작하고 이렇게 뭔가 해오던 거라서 없는 것 같아요. 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봤는데 이거 잘못 쓴 거예요. 금속 및 세라믹 소재 아닙니다. 다음번에 이거 화학 및 섬유 소재 2부를 할 겁니다. 시간은 이제 5월 31일 금요일 오후 4시로 잡도록 하고요. 뭐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협회 사정상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제 다음 2부에도 또 이제 괜찮은 내용으로 제가 또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 너무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저 어디 가서 좀 맥주나 한잔 해야겠네요. 혼자서. 친구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서 마실 친구 많습니다만 누군가를 만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 없이 들어가요. 술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조용하게 차분하게 좀 맥주 한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한 달 마감 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새롭게 다음 주 5월달이 되죠? 5월달을 맞이하고 또 힘찬 새 날들을 만들어 나가자고요. 오늘 비 오는 날 이 밤에 비를 즐기시고요. 모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해피하시고요. 즐거운 인생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빠이.